달과 유펜스, 서머싯 멈, 윌리엄 서머싯 멈. 1814년 1월 25일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대사의 고문 변호사였던 로버트 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 8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잃는다. 영국으로 돌아와 숙부의 보호 아래 캔터베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런던에서 세인트 토머스 의학교를 졸업한다. 산부인과 경험을 옮긴 첫 번째 소설 램버스의 라이저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자신감을 얻고 의사직을 과감히 포기한다. 1908년에는 런던 4대 극장에서 희곡이 4편이나 동시에 상연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작가 수업을 하고 1928년 이후 프랑스 남부 카프페라에서 정착한다. 자전적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와 고갱을 모델로 예술 세계를 파고든 달과 유펜스, 토머스 하디를 풍자적으로 그린 과자와 맥주, 한 미국 청년의 구도적 여정을 담은 맨도날 등의 장편 소설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는다. 또한 절제와 서스펜스가 가미된 단편 소설로도 유명하며 작가 수첩 등 자신의 철학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한다. 1965년 12월 16일 프랑스 니스에서 91살로 눈을 감는다. 달과 유펜스 1장.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릭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위대성이라 해서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수상도 거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제즉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작거리에 보잘것없는 얘기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 그의 예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튼 그의 예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매혹시킨다. 그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 그를 변호한다고 해서 괴짜로 취급당하거나 그를 찬양한다고 해서 편벽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의 결점은 장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음을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기야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사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헐뜯는 사람들의 혹평만큼이나 변덕이 심하다. 다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점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의 개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1000가지 결점도 기꺼이 다 용서해주고 싶다. 나는 벨라스케스를 엘 그레코보다 훌륭한 화가로 보지만 그는 너무 인습적이어서 칭찬하려면 맥이 빠진다. 그에 비해 관능적이고 비극적인 저 그리스인은 제 영혼의 비밀을 마치 산 재물을 바치듯 우리에게 바치고 있다. 화가이든 시인이든 음악가이든 예술가는 숭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장식물로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신미감이란 성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게 마련이다. 예술가는 그러한 점에서도 대단한 재능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우리는 탐정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비밀은 불개해안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스트릭랜드의 그림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것조차 기이하고 복잡하고 고뇌에 가득 찬 개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림들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인생과 성격에 대해 강한 궁금증을 일으켜 온 것도 바로 그 개성이었다. 모리스 위레가 메르퀴르 드 프랑스지에 글을 한 편 기고하여 스트릭랜드라는 무명 화가를 망각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그가 죽고 4년이 지난 뒤였다. 위레가
일단 길을 터주고 나자 다른 비평가들도 별 반대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프랑스에서 위례만큼 오랫동안 확고한 권위를 누린 비평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등한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너무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여겨지는 점도 있었지만 후일의 판단은 그의 평가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찰스 스트릭랜드의 평판은 이제 위례가 자리매김한 방향으로 확고히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무명 화가가 이처럼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일은 미술사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룰 뿐 작품 자체를 다루지는 않을 작정이다. 그렇다고 문외한은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문외한이 그림 감상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저 말없이 수표나 끊어 그림만 사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오만한 화가들의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술에는 기교밖에 없고 기교는 기교가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괴상한 오해이다. 예술이란 정서의 구현물이며 정서란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 물론 기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비평가가 진정한 가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의 경우 그림에 대해선 아주 무지하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림을 논평하는 따위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훌륭한 화가이며 유능한 문필가이자 내 친구인 에드워드 레가트가 문체의 매혹적인 본보기라 할 만한 그의 소책자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작품을 아주 철저하게 논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영국이 프랑스보다는 뒤떨어진 분야가 아니겠는가. 모리스 위레는 호사가들의 구미가 당기도록 잘 계산된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찰스 스트릭랜드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예술에 대해 사심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던 그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식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워낙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인간의 흥미를 동원해야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과거에 스트릭랜드와 접촉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를 알았던 작가들이나 몽마르트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던 화가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화가가 진짜 천재였고 그 천재가 자신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회상기며 작품론 같은 글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잡지들에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들이 스트릭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끝없이 부채질하였다. 주제도 적절했거니와 부지런한 바이트 브라이트 로톨츠가 당당한 연구 논문을 통해 증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던 점도 한몫을 했다.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 있으면 그들의 생애에서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을 열심히 찾아내어 전설을 지어낸 다음 그것을 광적으로 믿어버린다. 범상한 삶에 대한 낭만적 정신의 저항이라고나 할까? 전설적인 사건들을 주인공을 불멸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가장 확실한 입장권이 되어준다. 냉소적인 철학자라면 미소를 머금고 생각할 것이다. 월터 롤리경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가 미지의 나라에 영국인의 이름을 갖다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녀 여왕의 발밑에 망토를 펼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찰스 스트릭랜드는 살아있을 때 이름 없는 화가였다. 그에게는 친구보다 적이 많았다. 그리고 보면 그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부족한 기억을 메우려고 마음대로 공상을 동원했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아주 적었지만 낭만적인 성향을 가진 문사람은 거기에서 이미 충분한 이야기거리를 발견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의 생애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그의 성격에는 어딘가 난폭한 점이 있었으며 그의 운명에는 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현명한 역사가라도 선뜻 공격하기 힘든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 같은 사람을 현명한 역사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전기를 썼는데 그 목적을 부친의 말년에 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현재 생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하기야 스트릭랜드의 삶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는 점잖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전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읽고 보니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책이어서 오히려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스트릭랜드 씨는 부친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다정하고 건면한 도덕군자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성서해석이라는 학문을 닦으면서 이 현대의 성직자는 만사를 그럴싸하게 설명해내는 놀라운 재주를 익혔던 모양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는 부친에 대한 사실을 효자라면 당연히 기억해 둘만했겠지만 하나같이 얼마나 교모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능력으로 볼 때 때가 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도 오를 게 틀림없다. 성직자의 각반을 찬 그의 두툼한 장단지가 벌써 눈에 선하다. 그가 부친의 전기를 쓴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을지는 모르나 위험한 모험이었다. 스트릭랜드의 성가가 옳은 데에는 세상에 퍼진 전설이 적지 않은 몫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격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의 죽음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했겠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스트릭랜드 신부의 전기가 출판되고 이에 관한 논란이 있은 직후 그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팔렸을 때 9달 전에 어느 유명한 수집가가 사들였을 때보다 그 수집가가 갑자기 죽어 다시 경매장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 그림값이 235파운드나 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놀라운 신화 창조 능력이 비범한 존재를 향한 갈망의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짜증내며 무시해버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더라면 찰스 스트릭랜드의 역량과 독창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태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얼마 뒤에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앞서 말한 역작을 내어 마침내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속해 있는 역사가 유파는 인간성이 더없이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하다고까지 믿는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의 주인공을 가장 도덕의 귀감으로 그리면서 심술궂은 즐거움을 느끼는 작가들의 글보다 이런 사람이 쓴 글을 틀림없이 더 재미있어 할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경제적 관계 말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제 아무리 증거가 많다 해도 새로운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다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나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조지 5세처럼 나무랄 데 없는 군주였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죄 없는 전기를 다루는 모양을 보자면 독자는 그 운 나쁜 신부에게 일말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사는 신부가 점잖게 말을 아낀 부분을 위선이라 낙인 찍고 완곡한 표현은 가차없이 거짓말이라 부르는가 하면 침묵은 독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한다. 전기 작가로서야 비난받을 만하지만 자식으로서는 용서받을 만한데도 박사는 조그만 허물이 눈에라도 띄면 앵글로색슨족을 싸잡아 비난해버린다. 도덕군자인 척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허세가 많고 잘 속이고 교활하며 심지어는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까지 욕하고 나선다. 스트릭랜드 씨는 세상에 다 알려진 양친 사이의 불화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경솔했던 것 같다. 그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파리에서 보낸 편지에서 아내를 훌륭한 여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댔는데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는 그 편지를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책에 싣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의 대목은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아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나네. 하기야 훌륭한 여자이지. 지옥에나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전성기의 교회라도 이러한 불리한 증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토츠 박사는 찰스 스트릭랜드의 열렬한 찬양자였다. 따라서 박사가 굳이 그를 잘 보이게 하느라고 약점 따위를 얼버무리거나 할 염려는 없었다. 그는 겉으로 더없이 순수해 보이는 행동에도 비열한 동기를 놓치지 않고 간파해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술학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비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신비주의자도 평범한 일에서 그처럼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신비주의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정신병리학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법이다. 자신의 주인공에게 불리할지도 모를 사정마저 낱낱이 캐내려는 이 박식한 저자의 끈질긴 태도를 보노라면 야릇한 매력까지 느껴진다. 주인공의 잔인한 면이나 비열한 면을 찾아내면서 박사는 오히려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잊혀진 이야기를 찾아내 로버트 스트릭랜드 신부의 효심을 난처하게 하면서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는 종교재판관처럼 좋아한다. 그의 끈질긴 근면성은 놀랍기 짝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세탁소에 외상을 졌다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을 것이고 반 크라운 은화 한 입의 빛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2장 찰스 스트릭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도까지 씌워진 셈이므로 나까지 나서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화가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은 역시 작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남들보다 그를 더 가까이 알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가 화가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내가 전쟁 때 타히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 회상기를 적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 알려져 있듯이 나는 타히티에서 말년을 보냈다. 거기에서 우연히 나는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다. 덕분에 나는 그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어둠에 묻혀 있던 대목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스트릭랜드의 위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옳다면 생전에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라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알았던 만큼 엘 그레코를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고담을 듣기 위해 무슨 수인들 쓰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변명이나 하려 들지는 않겠다. 정신수양을 위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매일 2가지씩 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현재 어떤 현자의 말인데 누구였던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아주 꼼꼼하게 따르고 있다. 날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 천성에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나는 매주 그보다 더 심한 육신의 보행을 감행하고 있다. 매주 더 타임즈지 문예 부록을 빠짐없이 읽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책들이 출판될 때 저자들이 갖는 밝은 희망,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수양이 된다. 어떤 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봐야 한 철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 책을 산 독자에게 그저 몇 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으며 얼마나 쓰라린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평들을 통해 판단해보건대 이들 책 가운데는 심혈을 기울여 쓴 좋은 책들이 많다. 구상에 고심한 책도 많다. 심지어는 평생의 노고를 바친 책들도 있다. 내가 여기에서 얻는 가르침은 작가란 글쓰는 즐거움과 생각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할 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여야 하며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는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전쟁이 터지자 새로운 태도가 등장하였다. 젊은이들은 우리 9세대가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후의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벌써부터 뻔하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소란을 떨면서 이제 문을 노크하는 일 따위는 걷어치우고 함부로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사방이 그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럽다. 나이 든 사람 가운데는 젊은이들의 괴이한 짓을 흉내내면서 자기네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믿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개중에도 제일 혈기왕성한 무리를 따라 힘껏 소리 질러보건만 그 함성은 입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들은 가버린 청춘의 꿈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여 눈썹도 그려보고 분도 발라보고 화장도 덕지덕지 해보고 흥겹게 떠들며 놀아보는 가련한 바람둥이 여자들 같다. 지혜로운 이들은 점잖게 자기들의 길을 간다. 그들의 거역한 미소에는 너그러우면서도 차가운 비웃음이 깃들여 있다. 그들은 자기들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소란스럽게 그들처럼 경멸감을 가지고 안일하게 빠져있던 구세대를 짓밟아 왔던 일을 기억한다. 또한 지금 용감하게 횃불을 들고 앞장선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옛 도시 니네베가 그들의 위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을 때 새로운 복음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잠옷 새롭게 여겨지는 용감한 말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똑같은 의도로 100번도 더 되풀이 되었던 말이다. 추는 항상 좌우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같은 원을 늘 새롭게 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 전혀 낯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는 수가 있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인간들은 인간 희극 가운데에서 가장 기이한 광경 하나를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오늘날 누가 조지 크랩스를 기억하겠는가? 그건 자기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었다. 현대인의 삶이 훨씬 복잡다단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은 이제 아주 드물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는 엘릭잔드 포프의 문화에서 시작법을 배워 아분시키는 형식으로 교훈시를 썼다. 그러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고 시인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크랩시는 계속해서 아분의 교훈시를 썼다. 그도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던 젊은이들의 시를 읽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 그들의 시를 형편없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하기야 형편없는 시들도 많았다. 하지만 키츠나 워즈워스의 명상시들, 콜리지의 시 한두 편, 그리고 그 밖에 셜리가 쓴 시들은 일찍이 아무도 발 디디지 못했던 광대한 정신의 영역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크랩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분의 교훈시를 썼던 것이다.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젊은 세대의 글을 닥치는 대로 읽어봤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키츠보다 더 열렬하고 셜리보다 천상에 더 가까이 간 시인이 있어 벌써 세인이 기억하고 싶어할 만한 시들을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로선 알 수 없다. 나는 그들의 세련됨에 감탄을 금치 못하거니와 젊은 나이에 벌써 완숙하여 전도 유망하다는 말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지경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문체의 절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말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여도 그들의 어휘를 보면 그들의 로제의 유의어 사전을 요람에서부터 가지고 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들이 내게 해주는 말은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너무 많고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느끼는 것도 너무 분명하다. 나는 그들이 허물없이 내 등을 두들기는 태도나 내 가슴을 향해 격정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감정을 견딜 수 없다. 내게는 그들의 열정이 어딘지 빈혈 정세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꿈도 약간 따분하게 여겨진다. 나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기야 나도 이제 한물간 사람일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아분의 교훈시를 쓰겠다. 내가 나 자신의 즐거움 아닌 어떤 것을 위해 글을 쓴다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가 아니겠는가. 3장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죄다 본론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내가 첫 책을 쓴 것은 아주 젊었을 때였다. 운이 좋았는지 그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알고 지내려고 했다. 내가 처음 런던의 문단에 소개되었던 그 수줍음 많고 호기심 많던 때를 이것저것 되돌아 보노라니 어쩐지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문단을 드나들던 때가 벌써 오래전이거니와 요즘 문단의 기이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소설들이 정확하다면 그것도 이제 많이 변한 모양이다. 우선 모이는 동네부터가 다르다. 전에는 햄스테드, 노팅힐 게이트, 하이스트리트, 켄징턴 등이었지만 이제는 첼시와 블룸즈버리로 바뀌었다. 그때만 해도 40 이하의 나이는 일종의 영예였지만 이제는 25 이상이면 말도 안 되는 나이다. 그 당시 우리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수줍어했던 듯하고 웃음거리가 될까봐 내놓고 잘난 척하지도 못했다. 이들 고상한 보헤미안들의 세계에 정절 같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날 만연해 보이는 천박한 난잡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점잖은 침묵의 휘장으로 우리들의 기행을 가리는 것을 위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은 아직 자기 본연의 가치를 다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다. 나는 빅토리아역 근처에 살았다. 나를 환대해주던 문인들의 집을 찾아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다녔던 생각이 난다. 나는 초인종을 누를 용기를 내느라고 한참이나 길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 다음 잔뜩 주눅이 든 채 바글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공기가 혼탁해진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이 사람 저 사람 유명인사들에게 소개되었다. 다들 내 책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해주었는데 그 때문에 더 쑥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다. 그들은 내가 똑똑한 말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멋진 말은 한마디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나는 어색함을 감춰보려고 찻잔을 나르기도 하고 어줍게 자른 방에 버터를 발라 사람들에게 돌려보기도 했다.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다. 명사들을 마음 놓고 관찰하면서 그들의 멋진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큼지막한 코에 눈이 탐욕스러웠던 커다란 몸집의 고집센 여자들이 생각난다. 이들은 마치 갑옷처럼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목소리는 상냥하면서 눈빛이 영악했던 조그만 몸짓의 생쥐 같은 독신녀들도 생각난다. 장갑을 낀 채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는 이들의 고집스러움에 나는 얼마나 반했는지 모른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손가락을 의자에 썩 문질러 대곤 했는데 그 태연스러움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바라보았다. 의자가 더러워질 것이면 틀림없었지만 이 집 여주인 역시 친구들을 방문할 때 그 집 가구에 똑같은 짓으로 복수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여자들은 유행에 따라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은 소설 하나 썼다고 해서 한물간 옷을 입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몸매가 멋진 사람은 그걸 최대한 살리는 게 좋지 않느냐. 갸름한 발에 날씬한 구두를 신었다고 해서 편집자가 원고를 받지 않는 적이 있더냐. 하지만 그런 차림을 경박하다고 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은 예술적인 옷감을 걸치고 야성적인 보석을 달았다. 남자들의 경우 괴팍한 차림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들은 되도록 문인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냥 보통 사람들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다 보니 어딜 가든 시내 연어 회사원들로 보일만도 했다. 그들은 언제나 조금 지쳐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작가들을 알지 못했다. 이제 보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내게는 그들이 한 번도 진짜 작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의 대화를 멋지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들은 동료 작가가 등을 돌리기만 해도 그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랄한 유머를 들으며 나는 적이 놀랐다. 예술가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친구들의 외모와 성격뿐 아니라 작품까지 풍자의 제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처럼 적절하게, 그처럼 유려하게 나 자신을 표현할 자신이 도저히 없었다. 그때만 해도 화술은 하나의 기계처럼 닦여야 하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말에 재치있게 응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시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받았다. 경구도 아직은 우둔한 사람들이 재치 흉내를 내기 위해 상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양인의 잡담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재기발랄한 말들이 지금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아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술세계의 반대편에 있던 장산일에 관련된 시시콜콜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옮아가면 대화가 참으로 편안해졌다. 일단 최근에 나온 책의 장단점을 논하고 나면 화제는 자연스럽게 책이 몇 부나 팔렸는지, 작가가 성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책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하는 문제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는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비교하면서 이곳은 후한데 저곳은 인색하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인쇄를 두둑히 주는 데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질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책을 잘 내주는 데를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어떤 데는 광고가 형편없었고 어떤 데는 잘해주었다. 어떤 곳은 식신인가 하면 어떤 곳은 구식이었다. 어떤 곳은 신식인가 하면 어떤 곳은 구식이었다. 그런 얘기 다음에는 중개인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따오는 계약 조건들이 어떻고 하는 얘기로 옮아갔다. 편집인들이 어떠하며 그들이 무슨 글을 좋아하고 1,000단어당 원고료를 얼마나 주는가, 돈을 빨리 주는가 넉장을 부리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로맨틱하게 여겨졌다. 어쩐지 무슨 비밀 결사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4장. 그 무렵 로즈 워터퍼드처럼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을까? 그녀는 남성적 지성에 여성적 편벽성이 뒤섞인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소설은 너무 독창적이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엔가 찰스 스트링랜드의 부인을 만난 것도 그녀의 집에서였다. 그날은 미스 워터퍼드가 다가회를 연 날로 그녀의 조그만 방은 여느 때보다 붐볐다. 다들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잠잠고 앉아있자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얘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무리에 선뜻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주인 노릇을 잘하는 미스 워터퍼드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스트링랜드 부인하고 얘기를 나눠보지 그래요. 당신 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데. 뭘 하는 분이시죠? 워낙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이 혹시 유명 작가라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로즈 워터퍼드는 자기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려는 듯 점잖게 눈을 내리깔았다. 옷차례를 잘 여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좀 떠들어주면 당신도 초대할 거예요. 로즈 워터퍼드는 냉소주의자였다. 그녀는 인생을 소설 쓰는 기회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대중을 소설의 소재로 보았다. 대중 가운데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초대해 아낌없이 대접했다. 그녀는 명사들에게 약한 그들 대중을 장난스러운 경멸감을 가지고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 앞에서는 저명한 여류 작가답게 점잖게 처신했다.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안내되어 10여 분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목소리가 듣기 좋달 뿐 별다른 점이 없는 여자였다. 자기 집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데 공사 중인 대성당이 내려다 보인다고 했다.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금방 친근감을 느꼈다. 템즈강과 성 제임스 공원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한 동아리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육해군 백화점이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내 주소를 물었고 며칠 뒤 나는 그녀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별 약속이 없었으므로 나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다.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하여 대성당을 3번이나 돌다가 갔더니 약간 늦고 말았는데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미스 워터퍼드도 와 있었고 제이 부인, 리처드 트위닝, 조지 로드도 있었다. 모두 작가들이다. 이른 봄의 맑은 날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미스 워트퍼드는 세이지 초록색 옷에 수선화를 들고 파티장에 나갔던 젊은 시절의 탐미적 취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하이힐과 파리식 드레스를 입게 된 성숙한 나이에 가벼운 멋을 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는지 엉뚱하게 새 모자를 쓰고 나왔다. 새 모자를 쓰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이날처럼 심술궂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스러운 말을 재치라고 여기고 있던 제이 부인은 새하얀 식탁보마저 붉게 달아오를 이야기를 귓속말로 소곤거리곤 하였다. 리처드 트위닝은 이상 야릇한 화제를 꺼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조지 로드는 대먹지 않는 말로 잘난 척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음식을 집어넣을 때 말고는 입을 열지 않았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대화가 고루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어쩌다 대화가 끊기면 그때마다 적절한 발언으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도록 했다. 그녀는 37살로 키가 꽤 큰 편이었고 뚱뚱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통했다.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상냥한 갈색 눈 덕분인지 얼굴 인상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혈색은 창백한 편이었다. 검은 머리를 공들여 단장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자 3명 가운데 화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 점이 다른 여자들과 대조되어 소박하고 꾸밈없이 보였다. 식당은 당시의 훌륭한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퍽 수수했다. 흰 나무로 징두리 판벽을 높게 붙이고 초록색 벽지를 바른 벽 위에서 산뜻한 검은 액자에 끼운 휘슬러의 동파나가 몇 장 걸려 있었다. 공장 무늬가 찍힌 초록색 커튼이 가지런히 걸려 있고 숲속을 뛰노는 흰 토끼 무늬가 든 초록색 양탄자에는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이 보였다. 벽난로 위에는 네덜란드 델프트산 푸른 자기가 놓여 있었다. 그 무렵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치장을 한 식당이 런던에만도 틀림없이 500개는 되었을 것이다. 정결하고 예술적이었지만 건조했다. 파티가 끝나 헤어질 때 나는 미스 워트퍼드와 함께 나왔다. 날씨도 화창한 데다 미스 워트퍼드가 새 모자를 쓴 기분도 있고 해서 우리는 절로 마음이 맞아 공원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다. 파티가 참 재미있던데요? 내가 말했다. 음식 맛이 괜찮던가요? 제가 귀뜸해줬죠. 작가들을 초대하려면 음식을 잘 차리라고. 훌륭한 조언이군요. 그런데 왜 작가들을 초대하려고 하죠? 미스 워트퍼드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재미있는 사람들이라 그러겠죠. 그 여자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싶어해요. 가엾게도 좀 단순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죄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나 봐요. 하여간 우리를 점심에 초대하는 게 즐거운 거죠 뭐. 우리에게 나쁠 것도 없고요. 난 그 여자의 그런 점이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햄스테드의 품격 높은 언덕으로부터 저 밑바닥 체이니 워커의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유명 작가라면 사족을 못쓰고 쫓아다니는 이들 가운데서 스트릭랜드 부인은 그래도 제일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시골에서 아주 조용한 소녀 시절을 보냈다. 뮤디 대본 문고에서 내려보낸 책들은 낭만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런던의 낭만까지 함께 싣고 왔다. 진짜 독서광이었던 그녀는 대개는 책보다 지연이를 더 좋아하고 그림보다는 화가를 더 좋아하는 그녀 또래의 소녀로서는 드문 경우였다.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다음 그녀에게 일상의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작가들을 알게 되자 여태까지 어두운 객석에서만 구경했던 휘황한 무대에 자신이 직접 올라서게 된 듯한 벅찬 감격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연극 구경을 하듯 작가들을 바라보았으며 이제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굳게 닫힌 그들의 세계도 방문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정말 더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작가들은 인생을 게임하듯 살았는데 그녀는 작가들에게 그런 방식이 어울린다고 여겼지만 자기는 거기에 맞춰 행동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작가들이 괴팍한 도덕관도 기이한 옷차림이며 터무니없는 논리나 역설처럼 그저 재미있게 여겨졌을 뿐 그녀의 신조에는 눈꼽만치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편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아, 그럼요. 시내에서 꽤 알아둔다나 봐요. 아마 정권 중개인일 거예요. 아주 따분한 사람이에요. 서로 잘 지냅니까? 아주 좋아 지낸대요. 저녁 식사에 초대받으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녁 식사에는 별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남자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문학이나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교양 있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몰치미한 남자들과 결혼하는 거죠? 똑똑한 남자가 어디 교양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나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자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있어요. 사내 하나와 딸 하나 다 학교에 다녀요. 그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딴 얘기로 넘어갔다.